우연히 같은 학과 사람들끼리 모인 그룹에 반 친구가 끼어들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눈앞에 이런 댓글이 떴습니다. 이 여자 정말 운이 좋네. 이 그룹은 여자애들로 가득 차 있는데 매일 수만 달러짜리 미국 달력을 나눠주고 있어. 품위도 있고 여자애들 때문에 큰일도 치고 이 여자가 그룹을 나가지 않았으면 질투했을 거야. 그룹 나가려고 버튼 누르려고 했는데 뭐라고 품이 있다고 여자애들도 매력적이라고 그 직후 그룹 안 사람들이 짐승처럼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엄마의 양녀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는 정말 저질이야. 맙소사. 이 그룹은 절대 나갈 수 없어. 같은 학과 사람들 중 누군가가 아빠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아이디를 빌려서 저를 같은 학과 사람들끼리 모인 그룹에 끼어들게 했습니다. 한참 고민했지만 이 사람이 어디서 제 연락처를 얻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잘못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바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댓글 줄이 눈앞에 튀어나왔다. 이 여자 정말 운이 좋네. 한 그룹에서 수만 달러만 나눠주고 매일 수만 달러를 나눠준다고.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그룹의 모든 충격적인 이야기도 받는다. 그녀의 아이디는 사방팔방에서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룹의 아이디와 똑같아. 그룹이 그 사람을 착각한 것도 당연해. 그녀가 그룹을 소개하지 않았다면 나는 너무 질투해서 땅값을 넘어섰을 거야. 다시 한번 즐기기 위해 소개 버튼을 누르려던 참이었는데 매일 수만 달러를 나눠준다는 게 뭔데. 하지만 리 씨는 나중에 200달러로 제한되지 않아. 이 목소리가 너무 바빠서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그때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을 봤어. 다음날 리 씨라는 이름의 멋진 아이디가 나타났어. 나는 셔츠보다 빠르게 반응해서 바로 리 씨를 눌렀어. 젠장. 그런데 숫자가 나타났고 그 여자는 눈이 멀었어. 1년이 지났는데 댓글이 너무 멍청해서 영원히 이 어린 소녀가 그룹에 자기 소개도 안 하고 감히 리사를 열다니 너무 불쌍해. 돈이 없는 놈들이 너무 이상해. 2번 나눠줬는데 부럽다. 부럽다. 공기포는 이번 사건이 갑자기 행동할 여지가 많아졌어. 박란이 계속 나눠줬고 나도 나눠줬어. 그룹에 4명이 있었는데 내가 가장 많이 받았어. 이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노리는 표적이 된다는 뜻이야. 내가 잡혀서 가장 많이 나눠줘야 한다면 어쩌지. 538이 티가 든 지갑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어. 갑자기 박란이 말을 꺼냈고 리사를 받은 후 그들은 모습을 드러냈어. 속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의 품격이 기름진 거야. 사랑과 돈은 신경 쓸 수 없어. 그 후 품이 없는 신분증이 튀어나왔다. 끈적끈적한 당신의 아버지와 양녀, 양어머니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게 사실인가? 2번째로 만져봤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마치 검사를 받는 것 같았지만 손은 전화기를 잡고 있었다. 정말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 진실이 밝혀지면 그 무리의 사람들이 나를 막대기로 때릴까?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눈은 여전히 다음 메시지에 붙어 있었다. 재빨리 누군가 답장을 보냈다. 나를 무리에 끌어들인 사람이었다. 신분증 아빠가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엄마는 이혼 중이에요. 재산에 대한 집착이 심하고 벌써 싸우고 있어요. 계속 지켜봤다. 방란. 잠깐만. 그 양녀는 아직 어린 것 같아. 성인이 될 만큼 나이가 들었고 이미 당신 아버지 수준까지 올라갔어. 품이 없는 유명해지기 전에 너랑 닮지 않았나. 이제 당신 아버지한테 붙어 있잖아. 아빠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대답도 하기 전에 무리 전체가 나를 공격하기 위해 돌아섰다. 방란. 오늘 너무 앞만 보고 있으니 평소에 제일 수다스러운데 뭔가 미리 알고 있었겠지. 부국장이 말해준 거잖아. 가짜라고 생각하고 감히 가짜라고는 못하잖아. 악령들이 사방에서 몰려오다가 선녀에게 막혔어. 그들이 나를 그 사람과 같은 이름의 사람으로 착각했다는 걸 깨달았지. 게다가 그 사람에게서 이미 행운의 돈을 받았잖아. 불안한 마음에 이름을 바꾸고 조용히 물러나려고 했는데 댓글이 또 뜨네. 이제 단체라니. 좀 재밌는 건 나중에 부국장이 보고하면 행운의 돈이 더 커질 거라는 거야. 망설이기 시작했어. 보통 이 단체는 실수로 다른 단체에 끌려가게 돼. 단체가 흩어지면 아무도 서명하지 않을 거야. 끌려가면서도 조용히 고통을 참다가 발각됐고 그 후엔 속은 대가를 치르기 위해 가볍게 한 명을 더 추가했을 뿐이야. 참여하지 못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저였다면 받아들였을 겁니다. 감정을 포기했더라도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차피 누가 그 몇 푼의 동전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즉시 그룹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줄. 아버지가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고 물음표를 눌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3일 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마음이었습니다. 그 후 그룹은 친근해지기 시작했고 붉은 봉투를 쉽게 보냈습니다. 천박하고 범죄가 심하고 당신 가족은 파산했습니다. 붉은 봉투를 보내면 우리는 안전하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고 당연히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냉정하고 군인이 있으면 보내면 됩니다. 그 직후 천박한 사람도 붉은 봉투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고 당연히 여기 일을 처리해 주세요. 그룹 안내 방송이 나왔고 사방의 요정들이 붉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냉정한 사람도 붉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붉은 봉투는 이미 2~3개씩 주어졌다. 아버지는 아버지를 키우셨고 당연히 출구도 마련해 주셨다. 형님, 또 출구도 마련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또다시 나쁜 반응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가장 많이 참았습니다. 욕먹는 것처럼 뛰쳐나갔고 부총리는 아무 말도 없이 계속 물기만 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도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투땀은 지금 어떤가요? 부총리를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왜 떨쳐내는 것도 잊은 것 같나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구석에서 사방에서 온 선녀들이 이미 붉은 봉투 아래 돈이 가득 든 쟁반을 모아놓았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사치스러운 기분은 처음이라 20년 지기 절친에게 바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친구는 귀신처럼 울부짖으며 전화로 더 많은 규칙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모든 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가벼운 화학을 배우고 때로는 오후 간식 한 번으로 생활하기에 충분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학교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여 만든 인공 항아리를 지나갈 때 또 다른 황금빛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쌍하고 냉소적인 형. 우리 형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가서 네 할머니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저 네가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멀리서 돌아보니 정말로 거기에 한 소녀가 서 있었고 그녀 앞에는 키가 큰 출생 연도가 있었고 노년의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양인은 바지를 입고 그의 목소리는 몸을 팔고 내 삶과 같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은 강과 같습니다. 지위를 잃고 판단을 받고 버려지는 것처럼 그의 마음과 몸은 호수에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여주인공이 나타나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여주인공은 통통하고 친절하지만 세련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손에 있는 팔찌는 대리인의 어머니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것을 당신에게 돌려주는 것은 흔한 선택입니다. 다음 줄. 그 소녀의 눈물은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뜻하고 매력적이며 그녀의 목소리는 거만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멸시한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가난한 시골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리인은 받아들이기 쉽고 당신은 시골 사람을 얕보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지위의 나가 아닙니다. 시골 사람이 당신을 화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정의로운 시골 사람이고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푸더투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의 얼굴이 식고 쓴웃음이 드러났습니다. 좋아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고 지금은 정말 예민합니다. 나를 분홍색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봄. 호수 표면은 아직 젊습니다. 나는 그녀가 물속에서 힘겹게 몇 모금 물을 마시는 것을 보았지만 푸더투는 여전히 해안에 서 있었고 얼굴은 변함이 없었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비웃었다. 그의 눈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고 입술은 움직였다. 너는 내가 그 형태를 알고 있어. 그는 말했다. 파자마를 입고 있어. 너무 많이 이해해. 짧고 간단하고 예술적일 정도로 이해하기 쉬워. 이것이 바로 응우앤드투의 유력 가문의 부족함이다. 사랑과 증오를 정말 잘 구분한다. 큰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주위에 모여 수다를 떨었다. 모두가 호수를 에워싸고 물속에서 끊임없이 울고 있는 푸드투. 제발이라고 부르는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교복을 입은 소녀가 있었다. 그는 2권의 군서를 품에 안고 있었고 관료처럼 보였다. 그는 그 사람을 밧줄로 붙잡고 재빨리 뛰어내려 그 사람을 불렀다. 쉽게 잡히는 상대의 눈을 그는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소녀는 자신이 쉽게 잡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즉시 다른 소녀의 머리를 물에 담그고 꾸짖은 후 떠났다. 누가 그 소녀에게 물을 마실 필요가 있겠는가. 네가 누구라고 생각해? 넌 날 이용하지 않아. 너 같은 하찮은 놈이 나처럼 높은 나뭇가지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불쌍한 손으로 날 만지지 마. 난 물을 견딜 수 없었어. 다른 여자애는 물 몇 모금에 질식해 쓰러질 지경이었어. 나는 냄비 속으로 뛰어들어 잡기 쉬운 상대를 억지로 끌어냈고 발로 심장을 땅에 쿵 하고 박았지. 그러고 보니 그 애를 감싸 안은 팔도 씻었어. 잡기 쉬운 상대는 몇 번 기침을 하며 내 쪽으로 끌어당겨졌는데 마치 칼에 찔린 듯 눈시울이 붉어졌어. 그리고 얼굴이 흙투성이인 그 여자애도 벌떡 일어나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어.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무슨 일인지 보여줄게. 내일 너희들에게 이 학교에 대해 물어보게 할 거야. 가거나 말거나. 나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 코를 꼬집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 다른 곳으로 가야 했다. 그게 다야. 그녀는 분노에 얼굴이 붉어졌다. 아마도 자신이 너무 허세를 부리는 것 같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녀는 연극을 보고 있던 포 단투를 바라보더니 걸어갔다. 포 단투는 나를 차갑게 노려보며 말했다. 맙소사. 아직도 놀림이 조금 들리는데 굳이 손을 넣어서 뭐 하겠어. 그녀는 수영할 줄 알았다. 분명 죽을 수도 있었다. 정말 석유에 찌든 사람이 뭐가 문제야. 거만해 보일지언정 천국은 아니니까 오늘 그가 내 앞에서 $10,000를 던져준다 해도 나는 못 던질 것이다. 말을 마친 그는 휴대폰을 꺼내 물었다. 바지 더럽혀. 게으른 거야. $10,000. 지만 $20,000면 충분했다. 나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20,000가 즉시 그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낫다고 들었습니다. 그를 위해 팔찌를 태워버렸습니다. 입이 충분히 침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내 옆에 있는 샤교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강한 채널과 마주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있는 바보 같은 미소는 그녀를 보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강한 목소리에 웃음이 가득한 것처럼 만약 메인이라면 다시 사랑하십시오. 소리를 듣고 옆에 있는 소녀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은빛 사랑의 도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인공을 고소하는 것에 대해 기뻤고 여주인공은 빠르게 점차 주인공과 마주했습니다. 부장관은 직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눈썹이 샤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했습니까? 샤교 씨는 약간 안색이 변했고 그의 손은 꽉 조여졌습니다. 팔찌 때문인지 아닌지 알지 못한 채 그는 다시 나를 바라보며 비난을 열었고 나는 사랑을 전했습니다. 주인공의 기질이 딱 거기까지인 건 사실이야. 여주인공이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게 해줘. 망설임 없이 후이츠를 열었는데 그때 깨달았어. 그걸 가진 사람에 대해 말하자면 부총리에게 내 후이츠가 있다는 게 기억나. 채팅방에 내가 있다는 걸 그가 알게 된다면 난 혼자 남게 될 거야. 난 비참하지 않아. 그를 탓하는 척하며 마치 모든 게 멈춘 듯 그를 바라보며 무거운 늙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 하하, 탑을 쌓는 것보다 목숨이라도 버는 게 낫지 않나. 그날 그녀가 혼자 헤엄쳐 올라왔으니 별일 아니야. 내 이름에 머리는 필요 없지. 부총리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듯 눈썹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어. 나는 백만이에게 온 힘을 다해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라고 경고했어. 알리페이로 송금할 수 있어.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담담하게 대답했어. 돈이 없어서 없애기 힘들어. 나는 어색하게 몇 번 웃었다. 뭔가 생각하느라. 그냥 물건일 뿐이야. 이제부터는 네가 가져도 돼. 부장관은 대화를 끝내고 어두워졌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가버렸다. 내 옆에 있던 원샤자오는 갑자기 손을 꽉 쥐고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그러고는 나를 돌아보며 무겁고 오래된 미소를 지으며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듯 했다. 오늘 네가 감염되었구나. 그녀의 약간 피곤한 붉은 눈을 보니 갑자기 마음이 조금 깨끗해졌다. 하지만 나는 거기 없다. 둘을 잃고 나쁘게 되어 영원히 잠들지 못할 것이다. 마침내 나는 전화를 들고 그룹 중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루해서 우리 둘은 아직 붉은 봉투를 주지 않았다. 그룹 중 한 여자가 즉시 숨겨진 질문을 풀어주었다. 새벽 3시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부징수원이 갑자기 나에게 개인 금액을 이체했다.
도대체 요즘 그룹에서 붉은 봉투를 꽤 많이 모았는데 저도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몇 가지 행동 이상을 요구하게 됐어요. 오, 특히 돈에 대해서는 빨간 봉투를 받을 때마다 항상 고맙다고, 전반적으로 고맙다고 생각해요. 그 결과 숨겨진 질문들을 연달아 공개했던 사람들이 해외에서 난장판이 되어버렸죠. 왜 성격이 그렇게 변했어요? 갇혀 있었나 봐요. 사랑의 맛을 알려면 사랑이 있어야 해요. 이 무리처럼 나도 몇몇 사람들의 진짜 이름을 막 알아냈어. 고집센 여자는 강간범이고, 젊은 주인은 바보고, 돈 많고 태평한 여자는 천박한 여자고, 관리의 자식이고, 행동이 바른 여자고, 젊은 주인은 진짜 관리야. 오늘 체육 시간에 머릿속에서 또 군대식 논평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 이번에는 계속 행복한 젊은 주인이 밖에서 기계를 나눠 쓰고 있는 게 보여서 거의 운이 없어. 다른 여자들은 다 남자 주인공 같네. 결국 여자 주인공은 누구를 선택할지 정말 궁금해. 분명 젊은 주인일 거야. 다른 두 명은 이름도 두터운 경호원. 두 명처럼 두꺼워서 아직 해외에 있는데 분명 젊은 주인일 거야. 젠. 여주인공은 항상 괴롭힘을 당하고 오늘은 장비실에 3시간이나 갇혀 있었어. 행복한 젊은 주인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그녀에게 소스를 좀 떨어뜨리라고 보고해야겠어. 여주인공을 도와준 후에 빅식스를 꼭 잡아야겠어. 행복한 젊은 주인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젊은 주인에게 2천만 원을 강제로 송금했을 겁니다. 정말 운이 나빴죠. 부관도 요즘 여자에게 극도로 탐욕스러운데 지금 직책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연애 수호병처럼. 그때는 자유운동 시간이었고 부관 짐승 배우와 여주인공이 함께 장비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는데 벌써 가슴이 설레더군요. 1시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장비실에 도착했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찍 나가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안에서는 여주인공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따뜻함이 가득했고 앞으로 그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사랑 때문에 당신과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를 붙잡아 두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당신처럼 우리 아버지도 옷장에서 더 잘 사십니다. 됐어요. 안에 있는 사람은 부관 짐승 배우입니다. 여주인공에게 의리 있는 만큼 감정이 촉촉해졌을 것입니다. 나는 황급히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영어, 내가 그것을 열자마자 바람에 흩날리는 꽃처럼 차분하고 무관심한 여주인공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당신의 애완동물일 뿐이야. 내가 당신을 위해 견뎌낸 모든 굴욕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게 사실인가요? 갑자기 그 이름을 듣자 온몸이 떨렸고 불안감이 온몸을 휩쓸었다. 또 비난받는 것 같았어. 세상에 이건 영화 평론이야. 이건 모든 사람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야. 나는 기억했다. 강란은 주변 사람들의 병 때문에 외국으로 나갔다. 그래, 여주인공이 부장을 싫어하는 것도 당연해. 그건 강란 때문이야. 부장은 정말 비참해. 처음에는 여주인공이 오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강란이 부장을 돕지 않은 것도 당연했어. 투투의 경우 나는 앤디 나투엔만 지지했어. 내가 너무 고집이 세서 그 남자에게 혼을 냈어. 너무 무너져서 나사가 다 망가져서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누군가의 팔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가볍게는 아니었지만 그 사람은 누구? 라고 소리치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섰죠.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던져져 굴러떨어졌어요. 그의 얼굴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들린 건 아라는 외침이었어요. 쇄골을 긁적이며 1세대 부교장이었어요. 1세대 부교장이 병원에 입원한 후 저는 학교 자백벽에 나타나기 위해 병원으로 갔어요. 여기는 남자 없는 사랑 때문에 여학생이 된 스쿨 아이돌이 수십 바퀴를 돌았을 때였어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기에 바로 기사를 신고했어요. 그러는 동안 가로신문지를 든 1세대 부교장. 마치 검문소에서 늘 진실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듯 그는 순순히 살아가는 악마와 다름없이 저를 바라보았어요. 한디에는 이익을 생각하며 말을 억누르려 애쓰고 몇 마디 내뱉었다. 그리고 나를 팔기 전에 그의 휴대폰은 라이터를 사용했고 동시에 내 휴대폰도 그랬다. 결국 그 강력한 범죄자가 단체 메시지를 스팸으로 보낸 것이 밝혀졌다. 1세대 내일 아빠랑 자자고 할 텐데 안 받을 거야. 형들이 이걸 만나고 싶어해. 1세대 부장은 나를 흘끗 보더니 고개를 숙이고는 가지마. 뼈 부러졌어. 라고 대답했다.
나도 그때 자전거에 치였어. 진선두도 신문에 나왔는데 최근에 아빠랑 양누이가 외출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 나도 그 얘기 들었어. 푸텐수 링은 신문 가루를 12장이나 찍어서 모아놨어. 멍파는 문소리 같은 음성 메시지로 답장을 보냈는데 내가 문을 열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베이징식 말투는 알아들을 수 있었어. 진선두는 더 진지하게 뼈 부러진 거 뭐야? 라고 물었다. 푸텐수는 가서 기기를 가져와. 라고 대답했다. 그가 내 말을 믿을 때마다 내 목소리는 날카로워졌다. 긴장을 풀고 조용히 금 함량을 최저치까지 낮췄다. 이렇게 병원에 있으니 마치 당나귀 더미 위에 앉은 기분이었다. 약은 이미 밀봉되어 있었고 앞뒤로 뛰어다녔는데 여기서 공무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는 나를 흘끗 보고 입을 열어 나가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가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놓아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잠시 후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샤오샤오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리듬 때문에 고생한 거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이며 내 귀가 잘못 들린 건 아닌지 계속 확인했다. 포기하지 않고 지금 와서 나를 쓸모없는 애인이라고 말하는 형제들과 함께 집단에서 이야기하던 청중들을 떠올렸다. 나는 몇 번 기침을 하고 당황하며 물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책임을 져야 할까? 나는 그에게 줄 생각도 했지만 그는 줄 수 없었다. 그 말을 하는 게 정말 불편했다. 부수석은 꽤 기뻐했지만 오래 망설이지 않고 여자친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합류하려고 하자. 그 사람은 뭐라고 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무관심한 척하며 날씨 얘기를 하며 괜찮은 척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는 동안 당신이 저를 돌봐줘야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없다면 전에 뛰어들어 키스했던 그 여자애 같은 사람들이 와서 저를 붙잡을 겁니다.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는 죽은 심장이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 특히 앞으로 다가올 일을 막기 위해 대체 여자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제안을 끝맺을 수 없었습니다. 말을 더듬으며 협상을 시도했지만 그는 다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에게 줄게요. 전부 다 있어요. 귀여운 부수석은 제가 말을 마치는 것을 막고 괜찮아요. 그럼 20살이에요. 라고 말하며 제 말을 찾으며 말했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저는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는 제게 가장 사랑스러운 보물이었습니다. 귀여운 부관은 황광 같은 눈을 하고 있었고 여우처럼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다. 왠지 모르게 무서웠다. 필체는 빨갛게 물들어 있었지만 나는 눈치채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이게 뭐야. 둘이 돌아왔다는 말들이 뒤섞였다. 첫 번째 부관은 생일 파티에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내일은 분명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했다. 웨이터라는 사람에게 굴욕을 당한다면 그 생각을 하니 화가 났다. 마음속 댓글들을 보니 내일이 걱정되었다. 엄마는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빠 생일날 귀여운 부관은 여전히 몸을 질질 끌고 와서 엄마를 따라왔다. 예상대로 막 청소실에 들어온 소녀는 아빠와 악수하며 더러운 일을 하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금세 반짝였다. 지난번과 달랐다. 이번에는 더 힘들어 보였고 얼굴에는 멍이 들었고 눈은 마치 누군가를 노려보는 듯 끊임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하지만 포 가족의 아버지는 아들이 나타나자 기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루해했습니다. 그러다가는 곧장 침착한 척하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손님들을 맞이하러 돌아갔습니다. 저는 궁금했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서로 보지 못했는데 포 가족의 양녀가 이렇게 내성적인 모습을 보니 더욱 그랬습니다. 포는 마치 제 속셈을 간파한 듯 쉽게 알아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맞았다고. 말을 마치자 그의 눈은 불과 물로 변했고 아버지의 눈은 이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식. 물론 마지막 대사가 나오려던 참이었고 따뜻한 숨결이 제 얼굴에 불어와 저는 깜짝 놀라 반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과거라면 제가 그에게 맞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더 비참하게 맞았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사실 그 쉽게 받아주는 악덕의 아버지는 여자에게 맞았는데 학대 전 침묵하는 아버지처럼 손이 아팠고 고급 정장 차림에 표정까지 어울렸다. 정말 잘못됐고 우스운데 갑자기 마음을 바꿔. 이 모임에 온 건 아버지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다. 정말 효자다. 양누이도 나와 쉽게 받아주는 악덕의 친밀함을 눈치챈 듯 아몬드처럼 똘망똘망한 눈으로 내 학교에서 공부하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고 그저 관계자를 주의 깊게 살폈다. 지도에 적힌 댓글에 오늘 여주인공이 부임한다고 했고 나는 계속 울다가 마침내 군중 속에서 병약하게 걸어다니는 작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했다. 한숨을 쉬며 내 마음은 그녀를 몇 개의 현으로 대체하고 싶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누가 동전 몇 개 때문에 여학생을 포기하지 않겠는가. 내가 아직 동정 어린 시선을 거두지 못했는데 소방서 부국장이 의자를 밀며 내게 뭔가 말을 건넸다. 평범하게 보이니 밤새도록 근무하고 $1,000 대접받는 거였지. 하지만 알았더라면 바로 출근했을 텐데. 바로 그때 문에서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중 한 명은 내가 너무나 잘 들었던 베이징 억양이었다. 만 반만 팜이라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탄탄도를 앞으로 끌어당겼다. 삼촌 Hi 비바 필드 to you. Hi 비바 feel to you. Hi 비바 필드 to you. Hi 비바 feel to you 라고 노래하는 그녀의 모습은 매우 예의 바르고 횡설수설하며 진심이 담겨있지 않았다. 소방서 부국장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만약 이 두 사람이 그의 아들 친구였다면 변했을 것이다. 만팜은 나를 보자마자 감전된 듯 나를 가리키며 더듬거렸다. 네, 네가 맞아. 탄탕도가 손을 잡아당기며 닥치라는 눈빛을 보냈고 나는 깜짝 놀랐다. 바람은 이 두 사람을 처음 만났지만 그들의 반응은 마치 내가 익숙한 것 같았다. 만팜은 마치 심리가 불안정한 듯 쉽게 받아주는 부관의 얼굴을 꾹꾹 눌러 담았다.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끊임없이 나를 구하고 있었다. 바람은 뭔가 특별한 것이었다. 바로 그때 다른 두 여자가 들어왔고 이곳의 분위기는 갑자기 아주 행복해졌다. 마치 미친 듯이. 마치 옳은 것을 쿡 찌르는 듯 나왔다. 아, 해가 떴다. 그 삼촌의 현장으로, 저편으로, 연극, 이 부분이구나. 여주인공을 만들기 위해 여조연은 여주인공을 모두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었다. 나중에 여주인공은 떠나고 미워하기 시작했다. 정말 미칠 지경이었다. 와, 아직도 관리에게 너무 고마움을 모르고 깊은 애정이 기쁨을 주지 못하는구나. 여주인공을 충분히 괴롭히지 않았는데 이제는 종말 속에서 아내를 따르는 척까지 하다니야. 기억하시죠? 분위기가 안정된 후 유리 깨지는 소리가 국자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져 관객석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리를 보니 부유하고 부유한 양가 양자가 보였고 서얼굴을 한 남자가 구멍에서 나오려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붕 위에 앉아있던 푸더트푸데투와 다른 두 사람도 지루해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웃으며 저를 먼저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푸더투가 저를 받아들이지 않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정하게 웃으며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병원으로 쿵쿵거리며 걸어가면서 당신과 아주 가까웠어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을 마치고 손을 들다가 우연히 강난 장란과 외국에서 시체를 가져온 악덕 관리의 관을 만났습니다. 머릿속에 빌룽빌로처럼 저는 여주인공 대신 다시 대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주인공이 곧 떠날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인도 관리에게 반해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갯길 모퉁이를 바라보았다. 과연 여주인공이 웨이트리스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자 장난이 입을 열고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얼굴이 나와 7, 8등신만 아니었더라면 나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은빛 관리는 몇 번 낄낄거리며 벽 모퉁이로 돌아섰다. 바람은 그녀가 술을 마시는 것을 봤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모른 척하며 계속 물었다. 장란, 네가 차 한도를 정했다는 얘기는 나 때문에 병원에 있는 3명이나 먹으러 가. 그녀는 아직도 모르지. 안 알려줄 거면 젖게 해. 그는 내가 숨을 만큼만 마셨고 바람소리가 들렸다. 장난은 그저 태연하게 그 짐승을 빨아들였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또다시 그녀는 추웠다. 안다고 해서 뭐 어때? 어머니에게도 인사도 하지 않고 나를 떠났다. 누가 그 차에 신경이나 쓸 리가 있겠는가. 마치 군사적 논쟁이 터진 것 같았어. 이 자식아. 바람은 은관이 차를 가져가서 한 개를 초래한 사람이고 3명의 주인공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했다. 여주인공은 어머니 생신 케이크를 사주려고 차처럼 떠났지만 은관이 한 개를 초래한 다음 도망가서 차를 버리고 3명의 주인공에게 책임을 떠넘길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 후 여주인공은 마지막 3번을 만날 때까지 여전히 창백했고 신년년의 이빨 구멍만 알고 있었지만 모두 그가 준 것이었다. 가장 짜증나는 것은 나중에 그 모든 것이 신년년의 절반만 알고
년년을 후회하게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고 그게 전부였다. 나는 예상대로 온하 다우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물은 흘러내렸고 그녀의 눈은 사납게 빛났지만 그녀는 연년과 은광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화가 나서 그에게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입은 다시 열렸다 닫히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결국 해설에서 말한 대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화장실에서 뛰쳐나와 온하우라고 외치며 조용한 복도를 둘러보았다. 온하우뿐만 아니라 랑리엔도 그 이름을 보고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구석에 있는 여자를 알아보고 얼굴을 찡그리며 간절히 물었다. 온하우! 언제 여기 서 있었어?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때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강간당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나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가 그룹에서 당티우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던 방식은 사실 그 사람일 뿐이었다. 해설은 매끄러웠다. 맙소사. 그녀는 내 여신이야. 하지만 여주인공에게 그를 때리라고 했다.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때리라고. 그때도 그는 여전히 연기를 지시했고 가짜들은 여주인공을 왜곡했다. 오나우는 원래 차가운 사람이었지만 매우 강한 사람이었다. 해설을 들으며 나는 당디엔을 가리키며 온하 다우에게 성인을 때리지 말라고 말했다. 장 니엔의 얼굴은 창백했고 경찰에게 경고하기 위해 이상하고 약한 선을 그었다. 그녀가 어떤 종류의 변절자인지 감히 내 일에 간섭하다니.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녀는 해고되었다. 온하 다우의 손이 얼굴을 바로 때렸다. 바람에 착한 개에 붉은 손을 숨기고 당 니엔의 뺨을 가리켰다. 방꾸엣 콰니 소리를 냈지만 어떤 경찰도 즉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장 니엔의 손과 얼굴만이 믿을 수 없었고 오나 다우는 이를 악물었다. 거의 모든 단어에서 그녀는 감히 나를 때렸다. 온하 다우, 살아있니? 그가 온 힘을 다해 온하 다우의 물건을 빼앗으려던 순간 갑자기 그가 벽에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저주하며 나를 가리키며 나를 끌어내어 계속할 준비를 했다. 그의 힘과 영향력에 나는 평화롭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불꽃은 변했다. 태연하게 한동안 너를 찾았다. 내 다리는 아직 낫지 않았어. 이제 네가 여자로서의 역할을 조금 해야 할 차례야. 여전히 베이징 사람들의 게으르고 너그러운 기질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 말을 들으면 터져버릴 것 같아. 세상에 너무 짜증나. 탄탄도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랑 니엔을 보니 정말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쇼를 보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랑 니엔은 방금 귀국했고 그의 얼굴은 이미 너무 흥분해 있었다.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랑 니엔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그 셋이 나타나자 약간 당황한 기색도 보였다. 분명 무섭게 느껴졌다. 친구인데도 왜 이렇게 신분이 드러나는 건지 더욱 궁금해졌다. 어쨌든 랑리엔과 싸우는 건 쉽지 않지만 난 탈출구를 준비해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나타난 포 단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온하 자오를 동굴 밖으로 끌어냈고 포 단투는 만팜과 딴탄 되게 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정말 짜증이 날 리가 없었습니다. 온하 자오는 랑디엔과의 모든 연락을 공식적으로 끊었습니다. 아마도 그 덕분인지 저와 그녀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가끔 승려 생활, 말년의 자연치아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전에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녕! 자연치는 아직 1살이었어.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학교를 빼먹고 밤낮으로 수많은 메시지로 몰래 그녀를 괴롭혔지. 또한 할머니가 꽉 끼는 끈 달린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음날 아침 몰래 자신에게 맞는 새 안경을 사왔어. 하지만 벽에 걸린 그녀의 감정은 눈 깜짝할 새에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는 온하자오의 눈빛에 감동할 수 있었는데 마치 외국에 나간 관리가 병을 앓는 것처럼 이제 그 사람 때문에 그녀는 잃어버린 물건처럼 자신을 버린 셈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또 다른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치아가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오나자오임을 깨닫게 될 거고 두 사람은 행복하게 함께 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랑리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오나자오의 마음속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을 겁니다. 슬픈 이야기에서 여주인공은 왜 항상 고통을 견뎌내야 하면서도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놓아줘야 할까요? 저는 항상 사랑을 믿지만
도입부의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랑은 절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자오는 잠들었고 랑니엔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도와주죠. 며칠 동안 그룹 토론을 봤지만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 단투에게 그룹으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랑니엔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계셨죠. 영어 휴 단투는 즉시 대답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와 랑니엔은 친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그룹으로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알몸이어야 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까요? 즐길게요. 무슨 뜻이에요? 포단투는 나에게 다가오기 위해 나뭇가지를 가져갔습니다. 그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나는 아직도 기억하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 전교생 앞에 섰습니다. 그때 나는 포단투가 오랫동안 나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이, 이것은 너무 비밀스러운 문학이 맞습니까? 이야기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노래 때문에 첫눈에 반하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단투는 계속해서 너무 형편없이 노래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저 좋은 노래를 음표 더미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 자식아, 우리는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히엔하가 남에게 반 친구 100장짜리 기념사진을 주더니 갑자기 들어와 땅에 내려놓고 먼지를 털 준비를 했다. 그는 몹시 비참해 보였다. 셔츠는 반쯤 찢어져 있었다.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바람의 눈 아래 군대는 눈이 멀었다. 마치 온 학교에게 내가 너를 돌볼게. 네가 없는 날들은 내가 질투하며 사는 날이야.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웬샤는 그를 넘겨 사다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게 했다. 추는 그를 멍하게 만들려고 들어왔고 추는 그를 깨웠다. 붉어진 눈에는 부서진 가슴, 완고함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추를 바라보았다. 특별한 행동, 사랑의 가슴, 딸기, 너는 아프다. 나는 구석에 있어 그를 벽에 부딪혔어. 지금 너를 가둬. 아프게 하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아프게 하고 내 머리 위에 앉지 마. 나쁜 놈을 잡을 거야. 최근에 이빨과 고기 그룹의 재고가 평평하지 않아. 백성의 사랑으로 검게 변한 것은 여전히 안정적이고 머리가 맑았는데 작가는 깨진 병이 뒤집히는 줄거리를 쓰고 싶어서 이와 고기를 다른 한쪽으로 돌렸다. 이와 고기를 차지한 후에도 주가는 계속 폭락했다. 게다가 샤 선생은 관리의 병과 완전히 단절되어 더 이상 어두운 토대가 없었고 상대방도 적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고기 집단이 마피아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하여 혼란스러워했고 지붕도 평평해졌다. 그럼에도 그는 하교 선생의 오은호 삶이 억울하게 당했고 관리의 병을 짊어지고 살고 싶어 한다는 증거를 늘 보여주었다. 결국 둘 다 목숨을 잃었고 이제 그는 내가 머리를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들지 못하게 된 동안 꼬리를 흔드는 개와 다를 바 없었다. 그의 관직은 가위와 같았습니다. 교 선생은 병에 걸리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직설적이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내가 외부인을 들여보내지 않는 것처럼 너희 10명이 같지만 마치 듣지 않은 듯 가위처럼 계속 뛰어다녔다. 너희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지만 너희 중 3명도 혐의에서 벗어났다. 너희는 나를 위해 많은 것을 해줬는데 왜 다시 시작할 수 없느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왜 알지 못하느냐. 교 선생은 그를 때렸고 그의 목소리는 비꼬는 듯했다. 물론 너희가 받는 것은 보복이다. 과거에 나는 괴롭힘을 당했고 너도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다. 너희는 공부를 했지만 나를 버리고 갔는데 이제 나는 그저 너에게 보복할 뿐이다. 왜 이제 그가 견딜 수 없을 차례인가. 그는 외부인으로 바뀌었고 주변 사람들도 완전한 두려움에 박수를 쳤다. 보시다시피 느끼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고 자신이 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교 선생에게 졸업 후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물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마침내 부드럽게 말했다. 고등학교 시절 자연스럽게 그림을 포기하고 자연과학 수업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가능하다면 다시 신중하게 글을 쓰고 싶다. 하교 선생님은 나를 돌아보시더니 갑자기 나를 껴안으셨다. 거만하고 생각에 잠긴 듯 너는 신이 너를 부르러 온 천사가 맞겠지. 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신이 너를 그 운명의 심연에서 끌어내야 할 거야. 그녀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는데 마치 비온 뒤의 해처럼 어리석게 웃었다. 포데투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경기에서 이긴 사람은 그의 어머니였다.
그의 아버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야생 불사조처럼 일어서기 힘들었고 결혼 생활에서 불륜을 저지른 후 회사에 아들을 두었고 결국 소송까지 당했다. 이혼 후 가족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사랑과 돈은 사라졌으며 그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 양녀는 상황이 절망적임을 깨닫고 곧바로 마지막 남은 사람에게로 가서 어머니를 용서했다. 결국 그는 즉시 공격을 막았고 아버지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두목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도망칠 때는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입을 열면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100명의 다람쥐에게 특별히 맞았고 심지어 다리까지 잘렸습니다. 동시에 부주민은 보기 드물게 기분이 좋았고 어떤 사람이 단체 채팅방에서 리 씨에게 30만 원을 주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은 눈물을 받았습니다. 진탕두는 비꼬며 말했습니다. 부청장님, 이 리 씨는 그분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 몇 푼을 받았습니다. 만팜티 응고 응악. 그분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이, 전에도 누군가 있었지 않았나요? 그리고 낫 니엣은 감옥에 있지 않았나요? 나중에 저는 리 씨라는 단어의 의미를 번역하기 위해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바람은 부청장님과 저울이 미리 서로 음모를 꾸몄다고 말했습니다. 강한 사람만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어둠 속에 숨어 있었지. 강한 사람은 집단 안에 있었어. 내가 희귀한 놈이라고 생각하겠지. 부관들, 너희들은 정말 개자식이야. 사람을 바꾸고 나랑 놀아주기까지 했잖아. 너희랑 자연치아가 갑자기 친해진 줄 알았는데 다 연기였어. 맞아. 이제 누가 가업을 잇는지 기억이 나네. 고등학교 때 온갖 수법으로 영혼의 번호를 따지던 그 여자애가 아니었나. 지금까지 부관들이 나를 몰래 좋아하는 게 정말 이상하게 느껴져. 저울이 한번 속삭이기 전까지는 사실 그는 항상 불빛 아래서 놀림을 받고 있었어. 부관들이 그에게 여러 번 다가왔었지. 그가 축구장을 지나갈 때 그 상황의 남자가 3점슛을 던졌어. 그는 돈도 안 냈지. 하는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여러 번 왔었지만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았어. 그는 사랑을 얻기 위해 일하는 법만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는 가장 단순한 사랑의 방식을 택했지만 누가 알겠는가? 치치는 결심했다. 이제 나는 작지 않은 원 안에서 내정과 상호 애정의 달인이 되었고 처음으로 밝고 기묘한 경험을 했다. 온샷교회 상급 치료 세션에서 나는 외모가 완전히 바뀐 한 소녀를 보았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고 카리스마 넘쳤고 내 마음속에는 달콤함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바로 그때 부수장이 처음으로 내게 솔직하게 말했다. 그날 그는 내가 놀리려고 노래를 잘못 불렀다고 했고 사실은 아래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저 어느 날 그가 내가 용감하게 그의 속옷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었다. 첫눈에 반한 사랑이었을지도 모른다. 너무 좋게 들렸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이었다. 기회를 주신다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머릿속의 댓글들이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 그것들을 보고 기뻤다. 오직 양주사사만이 그것을 진심으로 즐기고 받아들였다. 차가운 겉모습만 보지 마라. 그는 아픔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 누가 날 그렇게 부르라고 했니? 더 이상 특별하게 굴지 마. 내 나이 또래. 여자 주인공과 결혼하라고 해줘서 고마워. 이야기는 다 끝났어. 야, 이제 푹 잘 수 있겠어. 이야기는 끝났어. 끝났어. 공식적으로 끝났어. 스토리가 끝났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